많고 경찰도 꽤 많고, 예, 경찰도 꽤 많고 군인도 심지어 예, 군복 벗고 나서 예, 하기도 하고 어 그렇습니다. 뭐 심지어 실업자들도 통계 실업자들도 몇 명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부사가 가장 단일 집단은 교사하고 간호사, 예, 예, 간호사도 꽤 폭넓게 이렇게 사회복지사까지 좀 이렇게 겹치는 커뮤니티 간호사들이 또 많아가지고 그 그룹들도 꽤 많은 것 같고요.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오늘은 참석자가 별로 없는 듯한 느낌은 그죠? 시작을 할까요? 네, 뭔가 오늘 우리가 홍보를 좀 소홀히 했나요? 네, 뭐 여러 가지 사정이 계시겠죠? 네, 이제 들어오고 계신 것도 같습니다. 예, 그러면 윤영수 선생님 계신데 제가 진행하기 그러네. 진행하실래요? 제가 김학부 진행돼 체육 지금 행사라고 와서 지금 지금 뭐 뒤풀이 자리라 그랬죠? 정신산만해서. 네, 네. 저희 그럼 인사말만 12월, 하시죠. 예, 윤영수 선생님 인사말 하시고 제가 네, 진행하겠습니다. 12월 네트워크 아리 12월 연구소, 네, 노르딕 빌딩부터 시민교육까지 이제 4회차 오늘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서현수 교수님께서 이제 열어주셨고요. 오늘은 그동안 작년부터 진행해왔던 세미나 리뷰를 저희 12월 연구소의 수기팀의 전현진 팀장님께서 리뷰를 해주실 예정이시고, 이어서 김원석 박사님께서 오늘 마지막 이제 전체 총괄하는 어, 강의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조금씩 늦게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네, 전현진 선생님, 교감 선생님께서 네, 리뷰해 주시는 동안 조금 더 들어오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전현진 교감 선생님, 네, 웃음으로 박수 환영 하면서 초대하겠습니다. 전현진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현 선생님 바로 시작하시죠. 네. 네네. 네,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나요? 글씨가 너무 커졌습니다. 네. 네. 12월 연구소의 전현진입니다. 오늘 리뷰는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세미나가 2023년 이후로 어떻게 왔는지, 그리고 빌dun과 보이스텔스 바흐 합의를 통해서 북유럽과 독일의 시민교육을 한번 리뷰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글씨가 중간에 깨졌는데, 네. 라이시 때, 어, 네, 라이시 때 그 쓴 게 깨진 것 같습니다. 프랑스 음, 시민교육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마지막에 영국의 시민교육으로 크릭 보고서를 리뷰를 해 보면서 바로 김원석 박사님 크릭 보고서 강의로 이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23년도에 공화주의 세미나를 거쳐서 24년도에 노르딕 빌딩부터 크릭 보고서까지 우리가 시즌 1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더 깊이 보는 빌딩에 대한 것, 시민교육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교감 세미나의 선생님 궤적을 보면, 화면이, 선생님 잠깐만요. 화면이 네, 예, 분할이 돼가지고 네. 절반이 안 보여요. 아, 음,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잠깐만요. 요거로 공유할까요? 잠시만요. 이렇게 공유하면 네, 보이시나요? 네, 네, 예, 네. 예. 네, 그러면 네, 요거를 화면을 조금 더 이렇게 네, 네. 네, 예, 네, 요 정도로 됐습니다. 딱 됐습니다. 키우면 네, 괜찮으시죠? 네, 네, 네. 자, 우리가 23년도에는 마키아벨리란 책으로 공부를 했었고, 힌스테런의 책 시민권의 이론을 공부했었고, 또 피터슨의 책 시민공화주의와 시민교육 요 세 권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우리가 학습을 한 이후로 24년도에 우리가 12월 연구소도 출범하고 빌dun과 시민교육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를 했는데
4월 13일에 레이첼 안데르센의 빌둥에서 배운다 책을 가지고 했고요. 4월 27일은 신성보 외에 보이스텔스바흐 합의와 민주시민 교육으로 학습을 했고, 그 다음에 5월 12일, 5월 25일에 김원석 박사님의 크릭 보고서를 가지고 2회에 걸쳐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일에는 김사희 박사님 모시고 프랑스 공화주의 시민교육의 역사와 전망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정혜진 박사님 모시고 그른투비의 교육 철학과 포크의 형성, 노르딕 빌둥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 또 서현수 교수님 모시고 메타 모던 시대의 빌둥과 시민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 26년도는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자, 23년도부터 이어진 우리의 시민교육과 관련된 세미나가 바로 이렇게 이어져 왔고요. 다음으로는 자, 빌둥과 보이스텔스 바흐 합의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어, 이 안데르센의 빌둥에서 배운다를 가지고 제가 리뷰할 것을 정리를 해왔는데, 일단 빌둥의 의미는 빌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고, 이 빌드의 어원이 이미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형상을 자으로 자아를 만들어가는 것, 포메이션 하는 것으로 이제 빌둥의 의미가 처음에 시작이 됐는데 1700년대까지만 해도 신과 같이 이제 완전한 발달된 자아를 추구하려고 했고 1800년도에 와서 이제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조금 더 이제 인간 중심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빌둥을 탐구하려고 했고 이때 유명한 사람이 헤르더 실러 헤겔 등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빌둥은 형성을 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빌둥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빌둥을 보면 셰프츠베리와 루소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주요 인물로는 헤르더 같은 경우는 민족 의식의 이제 영향을 주로 받았고 칸트 같은 경우는 이 빌둥과 함께 계몽주의 영향을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페스탈로치는 교육 이론에도 이제 영향을 줬던 사람인데 페스탈로치는 이제 빌둥을 도덕적 판단, 마음을 위한 교육, 실용적 기술,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빌둥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르딕 국가들에서는 포크 빌딩을 발달시켰는데, 1800년대만 해도 노르딕 국가들이, 그 당시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덴마크 같은 경우는 노르웨이를 통치했고, 또 스웨덴은 핀란드를 통치했는데, 당시 이제 덴마크 쪽에 있었던 그룬투비가 독일의 관념론과 또 기독교 신학, 그 다음에 덴마크의 그런 어, 덴마크 자체의 문화, 이 세 가지를 결합을 해서 어떤 빌둥 철학을 만들어냈는데 1836년에 평민을 대상으로 인생 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룬투비는 덴마크인 다운 것을 이제 찾아가며 민족 빌둥에 영향을 주게 됐고 또 1864년에 프로이센과 덴마크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덴마크가 패하게 돼요. 요거를 바탕으로 그 덴마크 전역에 민중대학을 설립하는 폴케오이스켈레 운동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노르딕 국가들에서 이제 포크 빌둥이 이제 만들어지고 150년간 이 네 개 나라에서 풍미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공통점은 포크 빌딩은 정규적인 그런 교육을 넘어선 굉장히 포괄적인, 즉 평생 교육의 개념, 인생, 그 삶 전체에 걸쳐진 거, 그 다음에 비정규적인 교육까지 담고 있는 그런 교육의 영역을 담고 있는 공통점을 갖고 포크 빌딩이 이제 풍미하게 되고요. 이 안데르센은 빌딩을 세 단계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단계는 농민과 노동 계급의 계몽에 치중했던 것, 그리고 자기 주도적인 시민을 양성하고자 했던 것을 1단계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계몽이나 해방의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아서 문화적인 급진주의로 연결이 됐던 빌딩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있고, 안데르센은 이제 현대적인 재정립이 요구된다. 그게 아마도 3단계일 것이다. 이렇게 미래의 모습을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안데르센의 그 빌둥에 대한 것을 리뷰를 해본 것이고, 이제 다음으로는
심성보 외저의 보이스텔스 바흐 합의와 민주시민교육 이 책에서 한번 리뷰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독일의 정치 교육을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일단 독일의 정치 교육은 2차 대전이 끝난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나치의 잔재를 제거하는 것을 가장 큰 기치로 걸었고요. 그 후에 이제 50년대에 와서는 좀 더 학문적인 토대를 더 많이 구축해 갔고 더 제도화시키는 쪽으로 이제 추진을 해갔으며 60년대에 와서는 여기에 이제 사회과학적 관점이 이제 도입이 되는데, 요때 이제, 정치적인 논쟁 주제가 이제 정치 교육에서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후,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전반에 와서는 본격적으로 이 정치적 논쟁 주제에 대해 진보와 보수 세력의, 격돌이 있게 됩니다. 그 후,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는 이제 조금 더 교육 현장에 주목해 보면서 실용주의적인 전환을 하게 되는데 요때 1976년도에 보이텔스 바흐라는 지역에서 정치교육 토론회가 개최된 것이 바로 시작점이 됩니다. 그 후 이제 6기가 되는데 이 6기는 독일 통일이 있었던 1989년도부터를 지칭하고 이때부터 독일의 정치 교육은 전 지구적인 과제에 이제 주목하면서 거기에 이제 주목하게 되는 정치 교육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이텔스 바흐의 합의가 되는 과정은 그 시작이 1970년도에 실레라고 하는 교육학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은 교육학자면서 정치가이기도 하고, 마침 요때에 바덴비르텐베르크라고 하는 지역의 주 정치교육원의 원장으로 이제 부임을 하게 돼요. 이때 이 실레가 슈나이더라고 하는 정치학 교수를 만나게 돼요. 하이델베르크 교수였다 그래요. 그래서 둘이 만나서 둘의 의견이 일치하는 지점을 찾게 돼요. 바로 그 지점이 정치 교육이 당파 이익에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요 지점에서 두 사람의 의견의 일치를 보게 되고 이제 실레가 보이텔스 바흐에서 토론회를 이제 개최하자고 발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 토론회의 주제가 정치 교육에 대한 합의 문제였어요. 이때 이 토론회에서 5명의 이론과 발표를 시키는데 실내는 요 5명을 굉장히 다른 정치적인 색깔이 다른 스펙트럼이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을 했어요. 좌파, 중도 좌파, 그다음에 우파, 중도 우파 등을 한 명씩 다 포함을 시켜서 아주 이질적인 이론가들을 데려다가 토론회에서 발표를 시키게 됩니다. 이 보이텔스 바흐 합의가 이 토론회가 있은 다음 해에 77년도에 이 토론회에서의 결과물을 갖고 단행본을 발간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단행본에서는 이런 내용이 담겼어요. 정치 교육이 도구화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학생 중심으로 교육을 하는 데에서의 원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또한 정치 교육은 우리 정치 교육을 하는 목적은 학생들이 정치적 견해를 갖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요 3가지 내용을 토론회 단행본에 담아서 발간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 보이텔스 바흐 합의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초 베를린 대학에서 이 보이텔스 바흐 합의라고 하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보이텔스 바흐의 합의, 뭐 원칙, 3가지 원칙 이런 말들이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보이텔스 바흐 합의 토론회에서 이루어졌던 또 토론회 이후에 그 후에 계속 논의되면서 완성이 된 새 원칙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강압 금지의 원칙입니다. 특정한 견해, 정치적인 견해를 학생에게 강압적으로 주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논쟁성의 원칙입니다. 학문의 세계나 아니면 정치의 세계에서 논쟁이 됐던 쟁점은 학교 수업 안에서도 동일하게 재현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이렇게 이런 원칙을 잡은 이유는 만약 수업에서 특정한 쟁점을 소개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이 그런 논쟁적인 쟁점을 음성적으로 찾고 더 맹목적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개적인 학교 교실 안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습자 중심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정치 교육의 목적을 무엇으로 두느냐에 대한 것과 관련이 있어요. 정치 교육은 학습자가 정치적 견해를 갖고 또 자신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정치에 참여하고 직접 실천을 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정치 수업은 학습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학습자의 삶의 맥락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수업이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요 세 가지 원칙이 이제 보이텔스 바흐 합의에서 이루어진 원칙이었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독일 안에서도 많은 반론들이 또 제기가 됐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나 두 번째 원칙을 비판했던 사람들은 이런 면에서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 첫 번째, 두 번째 원칙을 지키게 되면 교사의 그런 정치적 중립성이 강조되면서 교사의 정치적 역할이 축소되지 않느냐라는 비판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되게 많은 추가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 추가 토론의 결과 이렇게 합의를 했다 그래요. 강압 금지를 하는 것이 교사의 중립성과 같은 맥락으로 연결을 지어서는 안 된다. 학생들에게 교사가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얘기하는 것, 또는 강압하는 것, 주입하는 것하고 교사가 어떤 중립성을 갖고 가는 것, 이것은 다른 문제이다. 그렇게 같이 이해할 수는 없다. 이런 면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었는데요. 교육자는 어떤 경우에도 강압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교육적인 차원과 어떤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는 교사 자신도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독일 안에서는 이렇게 정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원칙 같은 경우는 아까 세 번째 원칙이 학습자 중심의 원칙이었죠. 이것은 오히려 학습자 개인을 중시하다 보면 공동체의 이익이나 공익이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이 보이텔스 바흐 합의에서 이루어졌고, 많은 비판을 거쳤지만, 어쨌든 보이텔스 바흐 합의는, 1976년 이후에 독일의 정치 교육에서 이런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학교와 교육에서, 정치적인 도구화를 막는 한 규범으로 발전하게 되었고요. 다음으로는 갈등과 논쟁 자체를 민주주의 정치 교육에서 너무나 당연하다. 갈등이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한 전제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독일의 학교와 그런 정치 교육에서 논쟁하는 문화, 그리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문화를 형성해 갈 수 있었던 의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교실 자체가 독립적인 정치적 사회화의 공간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보이텔스 바흐의 합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보이텔스 바흐 합의, 독일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리뷰였고요. 다음으로는 프랑스의 시민교육입니다. 자, 프랑스의 시민교육은 제가 김세희 박사님의 요 논문을 바탕으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시민교육은요,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공교육에 대한 법령이 만들어지는 것이 시민교육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 공교육의 목표를 시민의 양성으로 이 법령에서 설정하게 됩니다.
자, 그 후에 제3공화국 시기에 줄 페리 법이 만들어지는데 이 법안에서 의무 교육으로서 시민 교육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줄 페리 법은 한계를 드러내는데 바로 너무나 국가 중심이었고 민족 중심적인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서 시민의 어떤 주체적인 역할을 강조하지는 못했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후 1, 2차 세계대전과 68 혁명의 대격변을 거치고 나서 프랑스의 시민교육은 1980년대에 시민교육이 시민권 교육으로 대체되는 변화를 갖게 됩니다. 여기에서 프랑스에서는 시민권을 인권과 연결을 짓고 인권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정립해 갑니다. 그 2000년도에 와서는 시민교육이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가 됩니다. 자, 프랑스에서는 첫 번째는 정치적인 관점에서 다문화 공동체 맥락에서 미래 시민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그 다음에 교육적인 관점에서 학교 공동체 맥락에서 어떻게 학교 민주주의를 구현할 것인가.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2000년대에서는 프랑스 시민교육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때 1915년도에 중요한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바로 샤를르 앱도 총격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그 샤를르 앱도라고 하는 어떤 신문사 거기에서 이슬람을 굉장히 좀뭐 비하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인쇄가 되고 발간이 되면서 이슬람 강한 그런 집단에서 테러를 이제 하게 되는데 요 샤를레 앱도 총격 사건 이후로 프랑스 사회에서 되게 많은 프랑스 그 이슬람 테러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게 시민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 후로 이제 프랑스의 시민교육이 교육 개혁을 단행하게 되는데 이 교육 개혁에서는 공화주의적인 요소를 조금 더 강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가 시민 교육 과정을 또 도입하게 됐어요. 이때 공화주의적인 면을 어떻게 강화시켰냐 하면, 프랑스적인 가치를 전승해 가면서 또 특정 시민 집단을 또 고려해 가면서 그리고 전 지구적인 과제인 환경교육을 조금 더 확대해 가면서 요 세 가지 측면을 강조해서 시민교육 과정을 도입하는 교육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어머, 어떡하죠? 이게 어떡하죠? 자, 이 부분은, 잠시만요. 제가 공유를 중지하고, 이 일을, 제가 방법이 있습니다. 음, 천천히 자, 하세요. 방법을 네. 찾아드리겠습니다. 네, 전현 선생님이 프랑스어를 싫어하는 걸로. 네네. 아유, 정말. 자, 요거를, 제가, 우리 윤영수 쌤한테 제가 PDF 파일을 하나 보냈는데요. 네, 네, 그거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잠시만요. 그 라이시 때에서 그 A에 점 두 개 찍힌 거, 그게 들어가서 음, 놀랬나 봅니다. 노트. 네. 보이실까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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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거기에서 프랑스 시민교육의 첫 페이지, 19쪽? 19쪽. 네, 네, 라이시 요거부터 때. 안 네, 나왔죠? 네, 아, 예, 맞아요. 네, 점두개 찍혀 있네. 음, 점 두 개 있는 거, 요게 있어서 안 나온 것 음, 같습니다. 놀랬나 봅니다. 음, 자, 이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네, 프랑스의 시민교육의 역사를 이제 보고, 그 다음에 라이시테를 가겠습니다. 네, 지금입니다. 자, 라이시테의 개념과 기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는 뭐 다른 거로 번역이 될 수 없다라고 이제 당시 이제 김세희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프랑스에서 발명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개념을 보면 믿거나 믿지 않을 자유를 보장하고 이건 이제 종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을 라이시테라고 개념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신앙적인 자유를 갖는 것을 존중하기 위해서 국가가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 이런 원칙이에요. 자, 이거는 프랑스만의 발명품이라고 하는데, 일단 1882년도에 학교 라이시테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것이 이제 그 이전에는 종교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 종교 교육을 하지 않고 도덕 시민 교육으로 대체해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화주의적인 가치와 프랑스적인 가치를 함께 융합해서 국가 교육을 수립하게 돼요. 요 라이시테 법을 통해서. 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라이시테법과 라이시테는 프랑스 사회에 이런 영향을 주게 됩니다. 프랑스 사회에서는 종교가 공개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터부시된 사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적인 영역에서만 종교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곳인데 특히 1946년에는 이 라이시테 관련이 헌법에 반영이 돼서 헌법 1조에 비종교적 국가로 규정을 하게 되기로 되는 것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라이시테에 위기가 닥칩니다. 바로 20세기에 무슬림 이민자들이 프랑스 사회에 대거 유입되게 됐기 때문이에요. 이때 프랑스 사회는 라이시테를 고수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히잡 금지법 2004년도에 또 공공장소에서 부르카를 하지 않게 하는 법 2010년도에 이걸 만들었는데 무슬림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본인들에게 차별이라고 인식을 하게 된 점이에요.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이제 굉장히 많은 무슬림들의 테러가 발생을 했고, 불만도 이어졌고, 갈등이 있어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 시민교육을 개혁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도덕 시민 학습으로 대체를 하게 되고, 이때 어떤 속담이나 격언을 갖고 도덕적인 교훈을 아이들에게 전수하는 방향으로 도덕 시민 학습을 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슬람 테러는 이어졌다 그래요. 자, 이거를 이제 교육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2025, 2018년 계속해서 시민교육을 개혁해 가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단계 시민교육을, 에 와서는 도덕 시민 학습으로 이제 통일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와서는 이제 어떤 강조점이 있었냐면, 타인 존중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방향으로 교육 개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프랑스 시민교육이었고, 다음번 이제 바통을 받으실 우리 김원석 박사님이 하실 크릭 보고서를 저희가 2024년도에 이렇게 학습했다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크릭 보고서 부제는 학교 시민교육과 민주주의입니다. 1998년도에 만들어진 보고서고요. 영국의 시민교육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버나드 크릭이어서 크릭 보고서입니다. 이 시민교육자문위원회는 구성이 국교회, 학교, 지역봉사단, 하원의 의회, 시민교육재단, 대학교 등등등의 각계각층의 대표들로 이 자문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된 배경이 뭐였냐면 1997년도에 교육 백서가 발간이 되는데 이 바람직한 학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발간을 하게 돼요. 여기에서 학교에서 시민교육과 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하자라고 하는 제안이 있었는데 이 배경이 또 되게 중요해요. 97년도에 총선을 하게 됐는데 청년층이 굉장히 투표율이 낮았다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얘들이 왜 투표를 안 할까? 우리 청년층이 왜 정치에 무관심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민자들이 이제 들어오고 이러면서 다문화 갈등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한 답은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하자, 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하자, 이런 연결을 교육 백서에 담게 되었고, 그 과정의 결과로 시민교육자문위원회에서 그런 방안을 제시해라. 그래서 이런 임무를 부여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학교에서 효과적인 시민교육을 할 거냐, 조언을 해봐라. 그리고 민주주의 체제에서 참여를 하고 실천을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인식을 시킬 거냐. 그 다음에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책임을 어떻게 이해시킬 건지. 공동체 활동이 개인과 사회에 주는 것을 어떻게 그 가치를 인식하게 할 거냐. 이런 임무를 갖고 이 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크릭 보고서에서는 학교 시민교육의 목표와 목적을 바람직한 시민교육의 내용과 방식으로 설정을 하고 보고서를 세 개의 절로 구성을 해서 발간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절은 일단 들어가는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시민의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시민교육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리를 해줬고, 두 번째 절에서는 권고사항,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과제가 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구체적인 내용, 뭐 예를 들면 교과목의 체계, 다른 과목이랑 어떻게 연결을 지을 거야. 그리고 민감 주제를 다룰 때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얘기들을 3절에 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시민교육은 교사들만의 주제가 아니다. 이거는 일반 국민과 교사가 협력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을 들어가는 말에서 하고 있고요. 역시 문제인식을 청소년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다, 무지하다, 냉소적이다. 여기에서 문제인식을 이제 갖고 있고, 또 하나가 굉장히 정치 문화가 좀 문제가 많다. 현실의 정치 문화가. 그래서 그런 문제 인식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딴 나라 얘기 같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선 방법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청소년들이 만약에 정치에 참여하게 되면 보다 적극적인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어. 이렇게 개선해 가야 돼. 이런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바로 정치 문화를 바꿀 수 있을 거야. 뭐 예를 들면,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들이 조금 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게 될 거야.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갖고 토론하고 행동하는 시민이 좀 더 많아질 거야. 이런 정치 문화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이런 얘기를 들어가는 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네, 보시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조금 빨리 부탁을 아, 드릴게요. 네네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럼 요거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효과적인 시민교육의 세 가지 측면을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도덕적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 참여를 잘해야 되고, 또 정치적인 문해, 폴리티컬 리터러시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권고사항은 이제 13가지 권고사항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고요. 마지막에는 시민교육위원회 구성까지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 가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해주고 있는데요. 어, 다른 교과목과의 체계, 뭐, 다른 기본 소양 교육과 연계, 또 학교 전체적인 교육과의 관계, 이런 것까지도 다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잠깐만요. 박정현 네. 선생님 안 들리세요? 박정현 선생님 들리세요? 다른 분들은 다 잘 들리죠? 네, 잘 들려요. 네네, 저희는 잘 들리는데 박정현 선생님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하시죠.
네. 자, 그래서 이 크릭 보고서가 발간된 후에 이게 영국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었냐면 2002년도에는 중등학교에 시민교육이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이 됐고 2008년도에는 중등